자, 오늘 오후 2시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 결과가 나오죠. 1심에서는 피선거권 상실형이 나왔었는데 이번엔 어떤 결과가 있을지 관심이 쏠리는 상황입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이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들 이종훈 정치평론가, 또 김성환 시사평론가, 이경민 변호사 세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두 분의 평론가와 이제 정치적인 이야기를 또 나누고 이경민 변호사에게는 법적인 쟁점들을 좀 여쭤보면서 오늘 긴 시간 동안 함께 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2시에 있을 오늘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쟁점을 먼저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실까요? 네, 일단 문제가 되는 게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 거기서 이제 250조에서 허위사실 공표를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출생지나 뭐 신분, 아니면 행위 등에 대한 내용을 허위사실을 이제 당선될 목적으로 공표를 했을 때 처벌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가 문제가 됐습니다. 고 김문기 처장과의 관계에서 이제 문제됐던 발언이 있고, 그리고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서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라는 취지로 이제 허위사실을 공표를 했다. 그 두 가지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이제 그 기소를 한 것이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1심에서는 일단은 이제 그 김문기 처장을 알았는지 여부에 대해서 그 네 가지 발언 중에서 특히나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국민의힘에서 해외 출장 중에 골프를 친 사진을 이제 조작을 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부분을 이 재판부에서는 선거인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김문기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허위사실 공표가 맞다라고 해서 유죄를 선고를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서도 국토부에 협박이 있었다라고 발언을 했던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맞다라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가 유죄로 인정이 됐고, 1심에서는 이제 피선거권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선고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실상 이제 2심과 1심의 직접적인 쟁점이 달라졌다라고는 보여지지는 않는 상황이고, 이 선고를 앞두고 정치권의 분위기도 상당히 격앙되고 있습니다. 이종훈 평론가께서는 오늘 어떤 것들 좀 중점적으로 보고 계세요? 네, 뭐 아무래도 가장 이제 뭐 주목이 되는 대목은 이제 유죄냐 무죄냐, 그게 일단 기본적이고요. 또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이제 100만 원 이상이냐 미만이냐. 이게 이제 뭐 아시다시피 피선거권하고도 이제 연결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이제 그 관심을 이제 끄는 거고요. 특히나 이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번 이제 2심 판결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게, 만약에 유죄 판결이 나온다고 할 경우에는 당내에서부터 당장 이제 상당한 반발이 이제 튀어나올 겁니다. 그래서 당 대표직을 사퇴하라라든가, 또 더 나아가서 이제 뭐 조기 대선 관련해서 이른바 선수 교체 주장, 이런 것들이 비명계 중심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제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로서는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재판이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김성환 평론가께서는 어떤 부분 중점적으로 보고 계시는지요? 일단 뭐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이재명 대표의 일종의 이제 대선 후보로서의 지위가 흔들리는 것 아니냐, 이 부분이 제일 큰 관심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재판부, 항소심 재판부의 선고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유무죄 판단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되는지가 오히려 더 관심이 가거든요. 뭐 예를 들면 아까 이제 골프 친 사진이 조작됐다. 그 조작된 내용은 결국은 김문기 전 처장을 모른다고 부인한 것이다, 이렇게 1심 재판부는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발언의 맥락을 보면 골프 사진이 조작됐다는 사실하고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는 걸 직접 연결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당시에 이제 설명을 할 때 성남시장인 재직 시절에 몰랐다고 하는 내용, 몰랐다고 내가 얘기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남시장 시절에는 몰랐지만 경기도지사가 되고 난 다음에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김문기 전 처장을 알게 됐다. 이게 이재명 대표의 전체 워딩이거든요. 근데 골프를 친 사실을 부인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화면에 이미 골프를 김문기 전 처장하고 쳤다고 하는 사실이 다 보여지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얘기는 사진을 당시에 10명이 찍은 사진을 김문기 전 처장하고 한 4명 정도만 찍은 것처럼 사진을 왜 편집을 했느냐. 그래서 성남시장 시절 때 김문기 전 처장을 알았다고 단정하듯이 그렇게 보도를 하는 건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한 내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뒤에 붙이는 게 성남시장 재직 시절 때 몰랐다는 걸 제가 어떻게 부인하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재판부는 그걸 받아들일 때 김문기 전 처장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과정에서 골프 친 사진이 조작됐다고 설명을 했다, 이렇게 해석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소심 재판부가 그걸 해석을 할 때 다른 방식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2011년 10월 국정감사장에서 발언했던 내용, 이른바 백현동과 관련해서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그러니까 뭐 나중에 좀 더 상세한 얘기를 말씀 전할 기회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국회 증언감정법을 보면 네. 국회에 나와서 증언할 때 그 발언한 내용은 증언감정법에서 처벌할 수 있는 내용 외에 다른 법률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선거법으로 의율을 하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하고 서로 충돌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소심 재판부에서 만약에 증언감정법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라고 판단할 경우에는 다른 판단을 내놓을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혐의를 부인하는 이제 이재명 대표란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예, 뭐 아무래도 예. 이제 재판을 받는 입장에서는 뭐 누구라도 이제 다 부인을 하지 않겠어요. 더군다나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번 재판이 이재명 대표로서는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재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거의 뭐 전력 투구하다시피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뭐 진술서 본인이 직접 써서 이번에 또 제출하고 이제 그러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그것도 굉장히 장문에. 또 그 과정에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약간 읍소하는 내용까지도 포함이 돼 있어요. 뭐 선거비 보전 그 400여억 원에 관해서도 언급하면서 만약에 그런 식으로 벌금을 이제 제1야당이 내게 되면 정치적으로 또 이제 좀 이제 부담이 상당히 클 수 있다라고 하는 점까지 지적을 이제 하면서까지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건 이 부분은 상당히 이제 읍소를 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재판부에 대해서 성실하게 제가 설명을 최대한 드리겠습니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동시에 읍소도 하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어찌됐건 지금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항소심 재판부에 무죄를 호소하는 진술서를 제출했잖아요. 이 부분은 뭐 법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사실 뭐 진술서는 제출을 해도 제출을 하지 않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상관없는데 근데 메시지가 어떤 게 읽히냐면 이 어느 정도의 어쨌든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들이었기 때문에 그 발언의 전후의 맥락에 대해서는 사실 당사자가 제일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럼 그때 당시에 내가 이 발언들을 했는데 이 발언이 어떤 의도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뭐 변호인을 통해서도 이제 그게 충분히 소명이 될 수도 있지만, 예. 근데 본인이 사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어떤 의도로서 진술을 이렇게 한 것인지를 사실 재판부에 소명을 하는 부분도 사실 의미가 있는 절차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결국은 재판부에 좀 진정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발언의 의미를 조금 더 전달을 하기 위해서 진술서를 제출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추가적으로 이 사건이 혹시나 유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피선거권과 관련해서는 사실 벌금 100만 원 미만으로 또 떨어져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혹시나 이제 그런 부분들이 유죄로 간다고 하더라도 본인 입장에서는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이제 양형에서 조금 고려를 해주십사 이제 그런 내용들을 아마 진술서에 담아서 이제 제출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재판부에서도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재판에 임하는 태도, 그다음에 진술서에 담겨 있는 그런 내용들까지 종합을 해가지고 아마 오늘 최종적으로 이제 유무죄 여부라든지 뭐 유죄로 가게 되면 양형을 어떻게 하게 될지 뭐 그런 부분들까지도 결론이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진술서를 한 30쪽 정도 제출했다고 전해지죠. 그리고 거기서는 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뒤에 표적 수사를 받았다든지 뭐 그런 부분들을 언급했다라고 전해지는데 평론가께서는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결국 사실심에 관해서는 재판부가 어느 정도 판단이 돼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방금 전에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마지막 형량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 하나가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부당한 기소라고 하는 점을 지금 재판부에 호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8개 사건 12가지 혐의로 기소가 됐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재판을 지금도 이제 계속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제1야당 대표를 이런 식으로 대선 끝나고 난 다음에 마치 정적 죽이기 하듯이 이렇게 검찰이 탈탈 털고 수사하는 경우는 전례를 찾기가 어렵거든요. 특히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표를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하기가 되게 쉽지 않은 사안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기소하는 행위 그리고 또 이른바 쪼개기를 통해 가지고 선거법으로 의율하려고 하는 이 행위 자체가 이재명 대표의 일종의 정치 생명을 끊겠다고 하는 정치적 의도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민주당 쪽에서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재판부에 검찰의 그 기소권 남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경우에 사법부가 그걸 바로잡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면에서 사법부가 그런 것들을 좀 바로잡는 역할을 해주십사 하는 뭐 호소든 읍소든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재판부에 의견을 제출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 이제 네, 더 말씀하시죠. 얘기를 보태자면요.
정치적 의미도 상당히 있는 그런 진술서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용 구성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 법적인 그 논란 부분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 정치적인 부분을 왜 넣었을까 하는 거예요. 그거는 1차적으로는 일단 그 핵심 지지층들에 좀 약간의 여론전을 펼치는 그런 성격도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재판부가 물론 이제 이런 그 여론에 이제 좌우돼서는 안 되죠. 하지만 재판관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그런 어떤 그 어떤 동향 변화라든가 여론에 어느 정도는 영향을 좀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그런 이제 지점을 좀 노린 부분이 좀 이제 있는 거죠. 그리고 혹시 이제 유죄 판결이 나오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핵심 지지층들은 아마 이걸 그냥 그대로 그 재판부의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승복을 안 하고 이건 잘못된 재판이다. 아마 이런 주장을 하게 될 거로 좀 보는데 이건 이제 상당히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조기 대선 어찌됐건 앞두고 있는 상태고 혹시 유죄 판결이 나오더라도 그 유죄 부담을 안고 조기 대선으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국민의힘 쪽에서 공격을 얼마나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제 맞대응을 하는 이제 그런 성격도 굉장히 강하고 또 그와 동시에 일반 국민들에게도 마찬가지 여론전을 펼치는 그런 이제 의미도 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이 진술서 제출이 법리적인 것도 있지만 정치적인 요소도 있을 것이다라는 전반적인 해석도 주시는데 그래서 이제 변호사님께도 궁금한 것은 이런 류의 진술서 제출이 사실 평론가께서는 이제 사람이기 때문에 여론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재판관들은 이런 부분을 어떻게 좀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사실 법리가 제일 중요하긴 하거든요. 예. 법리에 따라서 이제 유무죄 여부를 가리는 것이 맞고, 근데 혹시나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애매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진술서가 이제 들어갔을 때 조금 더 이제 그게 뭐 명확해지고 뭔가 이제 재판관들 판단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그런 요소가 있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영향을 줄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뭐 법리가 이제 갖춰졌는데 그것을 완전히 뭐 유죄를 무죄로 뒤집는다든지 무죄를 유죄로 뒤집는 이렇게까지 막 결정적으로 작용을 하기는 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그런 부분의 발언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이제 영향을 주는 그런 메시지였기도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좀 양형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이걸로 인해 가지고 본인의 정치 생명이 끝날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은 좀 그런 호소도 담겨 있는 그런 의미라서 사실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강하게 작용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예, 그 한편으로는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거든요. 이 부분이 2심 선고에 영향을 줄지 변호사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재판부에서 공소장 변경을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기는 있습니다. 예. 있기는 있고, 근데 그것이 뭐 반드시 이게 뭐 유죄를 뭐 무죄로 간다든지 무죄를 유죄로 간다든지 이런 심증을 비쳤다라고 좀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한 가지 뭐 분명한 부분은 1심에서 검사가 제출한 공소장이 좀 불명확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정이 안 된 부분이 있고, 그래서 특정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이 발언을 정확하게 이재명 대표의 발언 중에 어디가 허위인지를 특정을 하라고 했었거든요. 예. 공소장 변경 전에 그 공소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인터뷰 내용을 나열을 해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허위를 어떻게 보면 크게 이제 재판부에서 판단을 한 의미가 컸고 2심 재판부에서 요청을 한 것은 그럼 인터뷰 내용에 어떤 부분이 허위라는 것을 이제 특정을 해달라는 취지로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검찰에서 이제 공소장을 변경을 해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재판부에서 허가가 떨어진 상황인데 일단 공소장 변경을 했을 때 검찰 입장에서는 뭐 해석을 하기를 이건 더 유죄를 좀 강하게 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완전 무결하게 이제 공소장을 그렇게 수정을 하기 위해서 변경을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아니면은 이재명 대표 측 입장에서는 공소장이 그만큼 부실하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을 지금 변경을 하라고 한 것이고 재판부에서 이렇게 요청을 한 것을 보면 어떻게 보면 무죄를 가기 위해서 공소장 변경을 요청을 한 게 아니냐 이렇게도 또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지금 단계에서는 뭐 공소장 변경을 요청을 했다고 해서 반드시 누구한테 뭐 손을 들어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둘 다의 입장이 다 예. 뭐 맞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중요한 것은 이 김문기 대표와 김문기 처장과 관련해서 이렇게 이제 그 발언에 대해서 이제 공소장 변경을 요청한 것을 보면 적어도 결과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바뀔 여지도 있다. 좀 이렇게는 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나머지 이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서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뭐 공소장 변경이 된 건 아니기 때문에 기존 공소장대로 이제 아마 판단을 하게 될 것 같고 어쨌든 오늘 재판 뭐 결과를 봐야 알겠지만 네. 공소장에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특정이 필요한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재판부에서 요청을 한 것이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보충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2021년 12월에 한
종편 채널에 출연해서 한 발언이거든요. 그렇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골프 사진 조작 문제와 관련해서 한 발언. 이것 때문에 김문기 전 처장을 모른다고 부인했다 이렇게 1심 재판부가 판단을 했다고 말씀드렸던 건데요. 그러니까 그 골프 사진을 조작한 거하고 쟁점이 하나고요. 또 하나는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고 얘기하느냐 그 부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재명 대표는 처음부터 끝까지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는 것이 아니라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몰랐다고 얘기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골프 친 사진도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김문기 전 처장하고 함께 골프를 쳤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몰랐다고 하는 거는 당시에 팀장급 그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내가 정확하게 기억이 잘 안 난다는 사실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예. 근데 1심 재판부가 판단을 한 게 다른 SBS하고 인터뷰 때 성남시절 재직 시절에 몰랐고 경기도지사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는 그 안다의 영역은 서로 간에 사람마다 다 다르다라고 해서 무죄 판단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김문기 전 처장을 이재명 대표가 당시 인터뷰에서 모른다고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남시장 재직 시절 때 그때 모른다고 한 걸 어떻게 모른다고 부인할 수 있겠느냐. 다만 안다고 자꾸 주장을 하는 축에서 골프 사진을 조작을 해서 마치 확정적으로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오히려 사진을 왜곡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2심 항소심 재판부에서 도대체 검찰이 공소장을 제출을 했는데 허위 사실이 뭐냐 그러면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럼 허위 사실을 특정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허위 사실을 검찰이 적시를 해야 되는데 그 적시하지 못했다고 해서 공소장을 바꾸라고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뭘 거짓말을 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특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공소 제기를 했다고 하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서로 간에 양론은 있을 수 있겠으나 그런 면에서는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다고 하는 것은 검찰이 명확하게 혐의 사실을 특정하지 못했다고 하는 결론에 좀 더 가깝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말씀하시겠어요? 예, 저도 조금 이제 약간 반대되는 측면에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그래서 검찰이 그럼 공소장을 어떤 방향으로 바꿨는가, 이게 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1심 재판부가 이제 그 쭉 뭐 이런 발언들 나열을 해서 이제 검찰에 제시하니까 그걸 유형화를 시켰어요. 1, 2, 3로. 예, 그래서 첫 번째는 김문기를 몰랐다. 두 번째는 이제 김문기와 이제 골프를 안 쳤다. 예.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뭐 경기지사 되고 난 다음에 기소되고 기소 하면서 이후에 알게 됐다. 예. 요 세 가지로 구별하고 1심에서 그 두 번째 사실 골프에 대한 골프를 거죠. 이제 함께 치지 않았다. 이 부분을 이제 유죄로 보고 그 부분 유죄 판결을 이제 내린 거고요. 예. 이번에 이제 검찰이 그 공소장 변경을 한 것은 1심 재판부의 그 1, 2, 3 유형대로 분류를 다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냥 쭉 일렬로 그냥 나열해 놨던 거를 1심 재판부의 그 분류 기준에 따라서 맞춰서 낸 거기 때문에 2심 재판부의 판단이 1심 재판부하고 오히려 달라질 가능성이 별로 없는 게 아닌가. 오히려 저는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골프 친 사진이 방송에서 나갔습니다. 그럼 골프 친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잖아요. 골프 쳤다고 하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려운 건데 그 사진이 나간 것의 핵심은 뭐냐면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알았느냐 몰랐느냐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럼 골프 친 사실을 부인하기 어려운 건데 골프 친 사진을 조작해가지고 골프를 안 쳤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유죄 판결을 했다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계속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는 몰랐고 그 이후에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골프를 친 사진을 국민의힘에서 공개를 했는데 그 사진이 10명이 찍은 단체 사진을 4명이 찍은 것처럼 마치 사진을 편집했다는 거예요. 편집해서 성남시장 시절에 알았는데 왜 몰랐다고 부인하느냐 이렇게 공격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몰랐어도 김문기 전 처장을 나중에 떠올려 보니 알았더라. 근데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골프 친 사실도 부인하기 어렵고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같이 해외에 가가지고 골프를 칠 수 있는 연수를 갔다는 것도 부인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럼 뭘 부인했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부인한 게 없어요. 부인한 게 없는데 그 사진을 왜곡해가지고 편집을 해서 알았다는 것처럼 이렇게 나한테 정치 공세를 하는 것이 난 부당하다라고 얘기한 거를 그걸 다 조작을 한 것처럼 거짓말을 했다고 몰아세우니까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2심 재판 과정에서
무죄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어허.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두 분께서는 말씀하시는 게 이제 뭐 달라질 가능성이 많이 없다라는 것이 유죄가 그대로 유죄가 될 것이다라는 것이고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공소장을 변경한 부분인데 이제 이쯤에서 이제 변호사님의 의견이 조금 궁금한 것이 앞서 계속 얘기해 주시는 것이 그러니까 사진이 조작됐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게 합성됐다 이런 류의 조작이 아니라 여러 명 있는 것에서 몇 명만 떼어서 마치 이렇게 하는 것처럼 조작을 했다라는 것이 이재명 대표의 주장인데 재판부에서는 이걸 어떻게 좀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재판부 입장에서는 철저하게 선거인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선거인들이 이 골프 사진이 조작됐다라는 그런 발언을 딱 듣게 됐을 때 그러면은 선거인들 입장에서는 아 이건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된다. 1심 재판부는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어쨌든 그 대선을 앞두고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제 논의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당시에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어쨌든 간부였던 김문기 처장을 알았는지 여부가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는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자질 여부와도 이제 관련이 된다라고 재판부에서는 좀 그렇게 봤던 것이고 그래서 그 연장선상에서 이때 당시에 이제 1심 재판부에서는 선거인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김문기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였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재명 대표도 항소심에서 그 선거인들이 도대체 누구이고 그 선거인들이 받은 인상이 사실 어떤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2심 재판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선거인들이 받아들이는 그 의미에 대해서는 1심 재판부가 이제 뭐 그렇게 봤다라는 게 만약에 동의를 한다면 같은 입장으로 갈 것이고 예. 만약에 그 부분에 있어서 2심 재판부의 판단이 다르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또 달라질 여지도 생길 수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철저하게 선거인이 어떻게 바라보는지 이런 부분을 위주로 해서 아마 재판부가 좀 판단을 할 것 같습니다. 예. 예, 또 이와 관련해서 이 대표가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거든요. 이 부분도 변수가 될 수 있을지 좀 궁금하네요. 사실 위헌 법률 심판이 이 의미가 있었던 건 물론 이제 이 허위사실 공표 부분에서 행위 등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그 부분이 지나치게 이제 광범위하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표현의 자유도 좀 침해되는 측면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헌성을 다시 한번 헌법재판소에 이제 판단을 해달라. 이런 취지로 이제 지금 재판받고 있는 재판부에서 헌재 신청을 해달라, 제청을 해달라 이렇게 이제 신청서를 넣는 건데, 근데 만약에 이게 받아들여졌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는 사실 이 오늘의 선고일까지 이렇게 이제 끌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애초에 뭐 변론 제기를 해서 뭐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피력을 했다든지 어느 정도의 재판부의 액션이 있었을 것인데, 근데 그게 없었다라고 할 것 같으면 지금 단계에 와서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기각을 할 가능성이 조금 더 커 보이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결국은 이제 조금 이 선고가 나는 시간에 대해서 조금 딜레이를 시키고자 하는 좀 그런 의도도 조금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근데 그런 거는 뭐 사실 뭐 이재명 대표의 그런 입장이니까 사실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재판부가 만약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입장을 내놨다라고 할 것 같으면 이미 진작에 그런 이제 뭐 제청 신청에 대해서 의견을 밝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해석이 됩니다. 예, 저희가 지금 이제 김문기 관련 발언들, 몰랐다, 골프 이런 얘기들을 좀 나눴었는데 백현동 용도 변경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짚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사실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그 용도 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한 것이다라고 이제 국정감사장에서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어쨌든 이제 그러면 이제 국토부 공무원과 지금 성남시 공무원 사이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들은 바가 있는지를 결국 이제 증인신문을 했었습니다. 예. 그 20명 넘는 직원들이 나와서 이제 증인신문을 하게 됐는데, 근데 그 과정에서 나왔던 발언들을 보면 협박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은 제가 봤을 때 뭐 진술이 나오진 않은 것 같고요. 협박이 없었다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모르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던 부분이 많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비춰봐서 1심에서도 유죄가 선고가 됐는데, 근데 2심에서도 똑같이 이제 2명의 직원을 더 불렀단 말입니다. 그렇죠. 성남 공무원을 이제 2명을 더 불렀는데, 근데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협박이 있었다라고 사실 증언이 나오지는 않았고, 뭐 모르겠다 이런 취지의 증언만 이제 나오다 보니까 결국은 2심 재판부에서도 이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된 그 부분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해서는 사실 1심과 2심에서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없다라고 조금 조심스럽게 저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재판부에서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할지 모르겠지만, 근데 하나의 쟁점이 될 수 있는 건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게 국정감사장에서의 발언이라 보니까 이게 국정감사장에서 발언을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그 국정감사법에 대해서
따라서 이제 불이익만 받지 예. 이외에 다른 법으로서 불이익을 주는 것이 맞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재판부도 좀 계속해서 질문을 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또 재판부가 만약에 쟁점으로 삼는다라고 하면은 결과가 조금 달라질 수도 있어가지고 뭐 이런 부분까지 종합해서 오늘 선고에서 어떻게 되는지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환 평론가께서 바라보시는 관점 바로 듣고 싶습니다. 누가 저한테 어떤 식으로 압박을 가해요. 예. 그게 압박이 되는지 협박이 되는지 그 표현에 따라서 이게 허위사실 공표가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해야 된다. 글쎄요. 정치인한테 이런 식으로 법의 잣대를 들이대면 앞으로 대선이나 이럴 때 후보들이 무슨 발언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런 방식으로 공소권 제기하는 것 자체가 이건 남용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는 쪽이고요. 그리고 협박이라고 얘기했다고 하는 거 이재명 대표가 좀 과한 편이었다. 이미 인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성남시장으로서 압박으로 받아들일 만한 사안이나 사실관계가 없었느냐 이걸 들여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없다고 보기가 어려워요. 이미 뭐 공개가 된 바가 있지만 2014년 5월에 국토부가 성남시에 보낸 공문에 보면요. 우리 일반적으로 공무원 생활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공문에다가 VIP 발언을 써오면 이거는 그냥 따라야 된다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일 거예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그러니까 고문 보내기 2달 전에 활성화 대책 회의에 참석을 해서 회의록에 이러이런 내용의 발언이 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전할 공공기관들이 지역 그 공공기관 부지가 용도 변경이 필요하다고 하면 관할 지자체하고 협의를 해서 용도 변경을 추진하라 이렇게 얘기했던 거를 공문에 그대로 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지방 이전 시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달라 이렇게 공문을 보내요. 그럼 그 공문을 받은 지자체 공무원은 협박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국토부가 이거 말 따르라라고 받아들일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지자체장은 그렇게 이해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1년 뒤에 2015년 1월에 1월하고 2월 사이에 결국 식품연구원이 부지를 매각을 하거든요. 사업자한테 한국하우징이라고 하는 회사한테요. 근데 그 전에 땅이 8차례나 유찰이 됩니다. 빨리 완주로 공공기관을 이전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업자가 맺은 계약이 토지 리턴부 계약이었어요. 예. 이게 뭐냐면 여기에 우리가 아파트를 짓게 해주면 이 토지를 사되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용도 변경을 안 해주면은 다시 식품연구원이 나한테 판 땅 되사가라 이런 조건이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식품연구원이 사업계획서 위반자 자격으로 성남시에 공문을 보냅니다. 공문을 보내서 이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임대아파트 건설이 필요하다. 그러니 용도 변경 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용도 변경을 해줘가지고 공공임대아파트가 들어가도록 하니까 그 다음에 그 사업자하고 다시 얘기를 해서 여기에 분양아파트를 짓게 해달라고 또 입장을 바꿔요. 그런 다음에 24차례에 걸쳐서 성남시에 공문을 보냅니다. 여기 그냥 공공임대아파트 지려고 했는데 아니고 분양아파트 짓게 해줘. 라고 성남시에 24차례나 보냅니다. 공문을. 그럼 성남시 입장에서 그거를 뭐라고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냥 업무 협조니까 무시해버려도 되겠네.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 사람의 기억이라고 하는 건 누적되어 있는 기억들로 가지고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한 7, 8년 정도 뒤에 당시에 그때 국토부가 성남시에 공문 보내고 식품연구원이 공문 보낸 거를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걸 압박으로 받아들였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 가지고 허위사실 공표라고 만약에 기소를 하게 된다 그러면 앞으로 정치인들의 발언은 다 이런 식으로 유추하거나 하나하나 다 따져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글쎄요. 이종훈 네. 평론가께도 충분한 시간을 드릴 겁니다. 근데 네. 지금 사실 지금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결과적으로 1심에서는 유죄가 나오긴 했단 말이죠. 이걸 뒤집을 만한 이재명 대표의 논리 같은 게 좀 있을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재판부도 여러 가지 따져보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내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 보통 통상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조금 전에 압박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압박과 협박은 확연히 다른 거죠. 예, 그러니까 뭐 압박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직간접적인 뭐 구두로든 또 문서로든 이렇게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압박이라고 이제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요. 협박은 이게 좀 의미가 다릅니다. 예, 뭔가 이렇게 조직적으로 뭐 이렇게 압박을 가해 와서 내가 좀 거절하기가 도저히 힘든 상황. 예. 뭐 이제 그런 거 또는 굉장히 거친 언사로 이제 나에게 이제 압박을 가해오는 이런 정도 돼야 이제 협박이기 때문에 압박하고 협박은 확실히 다른 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위공직자가 협박이란 표현을 잘 씁니까? 잘 안 씁니다.
보통 통상의 고위공직자들은 굉장히 말을 순화해서 표현을 쓰지. 근데 협박이라는 단어를 이제 써버리니까 이게 사실 문제가 되려면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뭐냐면 그럼 국토부가 협박을 했다는 얘기인데 그럼 국토부에 이게 게이트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예. 그러니까 그냥 단순한 압박 정도가 아니고 그냥 거의 협박을 했단 말이야. 이렇게 되면 국토부가 권한남용, 직권남용을 한 것이고 직권남용을 넘어서서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게이트성으로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사안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발언을 이제 어떻게 가볍게 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뭐 이제 이재명 대표 본인은 이게 뭐 자기 좀 단순 말실수였고 뭐 이제 그것에 대해서 좀 사과한다 뭐 이렇게 얘기는 했습니다만 재판부 입장에서도 이런 공적인 부분을 분명히 봤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건 통상적으로 쓰는 표현도 아닐 뿐만 아니라 또 표현을 썼다 하더라도 너무 좀 과한 표현이 명백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유죄 판결을 전 내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기 변호사님께 잠시만 이거 협박, 압박 이거 두 분께서도 계속 얘기하고 이게 사실 법적으로도 굉장한 쟁점이기 때문에 법적인 시각도 좀 궁금해요. 협박, 압박 이거 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근데 사실 뭐 표현은 이제 뭐 조금 과하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만큼 내가 이게 어쨌든 나의 의사결정이 좌지우지 될 정도의 그런 압박이 느껴졌는지 뭐 그것을 이제 어떻게 보면 좀 협박이라는 그런 이제 의미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어쨌든 사실관계가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협박을 했는지 이 말을 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냥 그와 관련되는 이제 정황이 있었는지 그럼 그런 부분들은 결국 이제 그런 행동을 했다라고 생각이 되는 공무원이 있을 것이고 그런 압박을 받았다라고 할 수 있는 또 이제 공무원이 있을 것이니까 그럼 그 공무원들 다 불러놓고 이제 증인신문을 했을 때 과연 이제 그런 발언들이 나왔는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재판부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2심 재판부 입장에서도 똑같이 추가로 이제 증인을 불러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인을 해본 것이라서 그래서 2심 재판부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꼭 협박이라는 그런 워딩 비슷한 내용은 아니지만 어쨌든 압박에 관련된 그런 사실관계가 있었는지 뭐 그런 부분들을 기준으로 해서 아마 사실관계를 판단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말씀하시겠어요? 네. 네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4차례 공문을 보냈다거나 8차례 그 식품연구원 땅 입찰이 유찰됐다거나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일종의 비리가 만들어졌던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자연 녹지지구로 감정평가를 받은 다음에 개발 사업 이후에 땅값이 치솟을 수밖에 없는데 식품연구원이 이 사람하고 그 사업자하고 계약을 맺을 때 녹지지역으로 그 감정평가 받은 걸로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사업자가 한 3천억 넘게 부당이득을 봤던 겁니다. 2018년에 감사원이 감사를 했어요. 감사하고 난 다음에 감사보고서 발표한 걸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감사보고서 안에 그대로 다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성남시에 집요하게 식품연구원이 공문을 보내가지고 요청했다거나 용도 변경을 해달라고 했다거나 이게 감사보고서에 그대로 나오고요. 당시에 그 업무를 담당했던 식품연구원 간부는 징계 조치 받았습니다. 나중에 공무원 그만뒀어요. 이재명 대표의 백현동 관련된 언급들 좀 압박이 있을 수 있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셨죠. 조금 이어가 주실까요? 네네.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앞서 충분히 좀 설명을 드렸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정치인이 선거라고 하는 공간에서 한 발언들을 그 발언의 하나하나 표현의 적합성 문제까지도 만약에 시비를 건다거나 또 그걸 법률적으로 처벌을 한다거나 이렇게 할 경우에는 지나치게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지난달에 헌법재판소 산하의 헌법연구원에서 발행한 논문에도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인의 발언에 대해서 지나치게 검찰이 기소권을 남발하거나 이렇게 할 경우에는 정치인이 발언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선거법 관련돼 있는 허위사실 공표 조항 자체도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행위 등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돼 있는데요. 그거는 명확성의 원칙에도 좀 위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표현의 자유를 위축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선거 공간에서 검찰이 누구를 후보를 기소한다거나 이렇게 할 때 그 기소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절제가 필요한 겁니다. 그 원칙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당시 상황으로 볼 때 나는 이걸 압박으로 받아들였어요. 근데 표현이 조금 지나쳤습니다. 그걸 협박으로 잘못 표현했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정치적으로 충분히 비판받을 수준은 있겠지만 그걸 잘못 표현했다고 해서 그걸 허위사실 공표라고 하는 죄목에 연결해서 처벌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변호관님 의견 짧게 좀 듣겠습니다. 예. 이
선거법 관련해서는 예. 사실은 뭐 이 선거 한번 끝나고 나면 뭐 재판이 뭐 수없이 많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사실은 이제 이 전례들이 많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형량을 적용하고 이런 게 대략 정해져 있다.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아마 제가 보건대는 형량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가장 그래도 많이 정리가 돼 있는 그런 사안에 해당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판부도 그것에 준해 가지고 이제 전 판정을 이제 내린 것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또 재판부가 사실은 사회 안정을 도모해야 될 그런 이제 사회적 책임까지 생각한다면 정치인들 요즘에 많이 논란이 되는 게 뭡니까? 너무 이렇게 좀 과한 표현들, 또 뭐 이렇게 격한 표현들 이런 걸 써서 오히려 막 군중들을 막 이렇게 흥분하게 만들고 그래서 과격 행동을 유발하게 한다거나 지난번에 이제 서부 지법 서부 사태도 지법 있었지만 사태, 예. 또 사실 이재명 대표도 테러를 당했던 적도 있잖아요. 그 즈음에도 그런 논란이 많았습니다만 최근 들어서는 이 정치가 너무 이렇게 증오 정치에 의존하면서 너무 과열되고 있는 측면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특히 선거 국면에서는 그게 더합니다. 대선 때 특히 더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회적인 차원에서 그런 걸 제어해야 될 필요성도 재판부는 충분히 느끼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보통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이 표현을 가려 쓰지 않는다. 이건 사실은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도 아마 고려를 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2심 항소심 이제 1시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열리는데 변호사께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질문이 좀 핵심적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법리적 관점에서 보면 이번 2심 선고에서 무죄가 나올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시나요?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는 예.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원래 이제 1심하고 2심에서 달라지게 되려면 항소심에서 추가로 새롭게 이제 심리하는 부분이 좀 있어야 됩니다. 증거라든지 아니면 증인 신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열려가지고 이게 조금 이제 1심과 달라지는 그런 결과로 가게 되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일단은 지금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크게 이제 달라질 부분은 크게 없어 보이고 다만 이제 지금 김문기 처장과 관련해서 이제 허위사실 공표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공소장 변경을 요청을 한 것을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거인이 받아들이는 의미가 이제 다른 의미로도 해석이 될 여지는 좀 있어 보여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유무죄 판단이 조금 달라질 수 있고 근데 다만 이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에 대해서는 그대로 입장이 만약에 간다라고 할 것 같으면 조심스럽지만 집행유예 형은 조금 더 이제 법조인들이 예상했을 때도 조금 중형이라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네. 벌금형으로 갈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단박에 벌금 100만 원 미만으로 가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지금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알겠습니다. 사실 가장 중요할 거란 말이죠. 이제 당선 무효형이라든지 100만 원 이하 이런 것들이 정치적인 내용에서 봤을 때 민주당에서는 이걸로 인해서 선거 비용 보존이라든지 생각해야 될 게 상당히 많아질 수 있는 요소란 말이죠. 게다가 1심이 아니라 이제 2심이고 물론 대법까지 갈 가능성도 있지만 지금으로서 이 선고를 앞두고 있는 민주당에서는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겠습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복잡하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정치 현실이기도 하고요. 이재명 대표가 2심에서 결국은 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이 돼서 똑같은 징역형을 받게 된다, 또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고 하면 피선거권을 박탈당하는 것은 물론이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선거비 보존 문제까지 걸리게 되는 거고요. 좀 더 나간다고 하면은 결국은 이제 지금 국정혼란이 원인을 찾자면은 여러 가지 이제 반론이 제기될 수는 있는 부분이지만 네. 작년 12월 3일 계엄 선포 이후부터 더 극심해진 거 아닙니까? 그 상황들을 좀 정리해 갈 필요가 있고 또 그 이후에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되면 대선 국면이 열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대선을 치러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민주당 입장에서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2심에서 유죄 판결까지 받게 된다고 하면 상당히 부담을 안고 시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런다 하더라도 민주당이 흔들릴 거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이제 다른 판단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크게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는 보는데 다만 이제 비명계 쪽에서나 또 중도 확장성에 관한 문제, 비명계 쪽에서 좀 더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있어서 당이 지금보다는 조금 더 시끄러진다고 해야 될까요? 조금 더 혼란스러워질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그런 면에서도 오늘 2심 재판 결과가 민주당 입장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좀 생각하고 계십니까? 당 차원에서 민주당은 좀 어떻게 대응을 하게 될까요? 예, 일단 만약에 혹시 이제 그 유죄 판결이 나왔고 예.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이제 의원직 상실에 이제 피선거권 박탈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당장 박탈되는 건 아니죠. 네. 그래서 이제 대법원까지 이제 올라가게 이제 될 텐데 그때까지 시간적 여유는 있습니다만 뭐 지금 전반적인 이제 전망으로는 뭐 대법원 선고까지 나오려면 그래도 한 2, 3개월. 그리고 혹시 탄핵 이제 심판 결과가 뭐 좀 조만간 나온다라고 하면 뭐 대선이 이제 그 사이에 조기 대선이 이제 치러지는 상황이 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뭐 이재명 대표가 당선이 될 수도 있는 이제 그런 그 상황이긴 한데 우선 1차적으로 아마 당내에서 비명계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당대표 사퇴하라는 얘기 이제 당연히 나올 거고요. 당대표 사퇴설과 더불어서 또 함께 나올 얘기가 이제 선수교체론이죠. 그래서 이렇게 흠결이 많은 실제로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까지 받을 가능성이 높은 후보자를 가지고 우리가 이 대선에 임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 그 리스크를 좀 줄여야 된다. 그런 주장이 이제 힘을 얻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뭐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민주당이 똘똘 뭉쳐 있고 비명계의 결집도도 좀 낮은 상태이긴 한데 그런데 상황이 아주 급반전될 수도 있는 그런 그 국면입니다. 그래서 비명계 쪽에서 압박이 심해지고 또 당내 심지어 그 당내 핵심 지지층들 내에서도 약간의 내분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른바 선수교체론과 관련해서 그런 점이 있고요. 또 뭐 당내에 그런 이제 이론이 없다 하더라도 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거 이상 좋은 호재가 없죠. 이렇게 흠결이 있는 이제 후보가 이제 대통령에 당선되는 거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조기 대선 국면에서 캠페인을 벌여 나갈 경우에 뭐 핵심 지지층들은 똘똘 뭉쳐 있다 하더라도 특히 중도층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중도층이 이제 어느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이제 결정이 될 수밖에 없는데 중도층들은 지난번 대선 때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고민을 하게 될 가능성이 좀 높다. 이제 그런 이제 리스크 요인들이 이제 있다 이렇게 이제 봐야. 예, 저희는 세 분과 말씀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오랜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종훈 정치평론가, 김성환 시사평론가 그리고 이경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